젊은 시절 영화를 표현한 거라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선입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영화인데 한번 보면은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이 말 뜻이 뭐냐면은 나병 환자촌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해주고 있는데 그 여행 중에 그 체게바라 한국에 있어. 그런데 생일날 파티를 해주는데 그래서 파티하고 즐겁게 놀다가 이 강을 천식 환자인 체게바라 강을 건너지요. 왜 건너냐면 그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그걸 하기 위해서 파티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수녀들이라든지 이렇게 돌보고 있는 나병 환자들조차도 강으로 딱 나눠서 환자와 의사, 수녀들 일하는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그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건데, 자 이렇게 이야기하던 한이 없겠고 하여튼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남미 이제 그 체게바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남미 포퓰리즘 이러면요. 대표적으로 정부나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남미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다. 남미는 포퓰리즘 국가다. 그래서 남미 복지 문제를 포퓰리즘하고 굉장히 결합시키고 또 페론 특히 예를 드는 게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부 때 복지를 너무 많이 해서 망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남미 복지 포퓰리즘은 남미는 뭐냐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복지를 안 해서 망한 나라입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그 아르헨틴 같은 데도 복지를 한 게 아니고요. 아르헨틴 경제가 아르헨틴이 그 당시에 1940년대 50년대에는 세계 5위에 들어가는 국가 아닙니까? 그 나라가 저렇게 추락하게 되는 배경이 복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복지를 체계적으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 돈 나눠주듯이 그 에바 페론이 재단을 만들어서 그냥 인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표하고 교환을 합니다. 각종 조합하고 단체하고 이익단체들하고. 그러니까 공무원 단체, 군인 단체, 뭐 채소 생산 단체 또는 목축 생산 단체 이런 그런 조합들하고 전부 표를 거래하는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합과 그런데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 일반 대중들은 전혀 복지하고 관계없는 거. 그런 복지는 또 어떻게 하냐면 페론이 다니면서 현찰도 나눠주고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현찰도 막 던지고 이러는데 물론 그 영화도 엉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영화도 1952년에 에바 페론이 죽었는데 1952년은 우리나라는 6.25 동란 한국전쟁이 한참 되고 앞에서 말한 체게바라가 아르헨틴 남미 종주 여행을 할 때가 1952년도입니다. 그런데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보면은 거기 체게바라가 계속 등장한다고요. 전혀 체게바라는 그때는 나이 어린 의과대학 4학년이었어요. 의대 다니는 학생을 거기에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에 그러니까 에바 페론은 한 세대 앞입니다. 약간 어쨌든 왜 망하느냐 하면은 아르헨티나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를 교환하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돈도 나눠줘야 될 뿐만 아니고 모든 걸 수입 제한해줘야 됩니다. 전부 독점적으로 권리를 부여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전부 폐쇄 경제를 걷습니다. 대표적인 폐쇄 경제를 거는 게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서 개방을 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이 뒤떨어지게 되죠. 국가 경쟁력이 뒤떨어짐으로써 외국 자본이 계속 들어와서 침투하게 되고 그래서 아르헨틴이 경제가 몰락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포퓰리즘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라 복지 때문에 망한 거죠. 포퓰리즘은 분명히 있었는데 복지를 체계적으로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나라를 가지고 복지 때문에 남미가 특히 아르헨틴이 망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런 것도 미국에 재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미국에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죠. 예. 재단을 만들어서 많이 기부를 하는데 유럽은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를 하고 이런 게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의 막 부자들이 기부도 많이 하고 재단도 만들어서 하는 게 우리나라 언론에는 굉장히 좋은 거로, 굉장히 착한 거로 굉장히 그렇게 비춰지는데 저게 결과적으로 체계적인 복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저것도 뭐 이야기하려면 길고요. 경제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복지 예산이 분석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야 된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잠깐 해놓은 내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게 그겁니다. 지난 MB 정부에도 그랬고 한 게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잘 되고 성장이 잘 되면은 복지도 잘 따라서 되고 하는 트리클 다운, 물이 넘쳐 흐른다 하는 그런 건데 그게 우리나라가 작동하지 않는 게 1990년도 중반부터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연도가 여기 이때 정도부터 작동을 안 하거든요. 이게 이제 98, 99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정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분배 쪽은 자꾸 하향 곡선을 걷는 그런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한 15년 전부터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 나라인데도 계속 성장만 하면 된다고 잘못 인식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제가 이 말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또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내가 이야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성장도 단순히 성장을 위한 성장 이런 거는 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와 분배와 소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이 되도록 성장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왜 국가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은 성장은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완벽하게 필요한 필요 조건입니다. 사람은 왜 죽느냐, 우리는 왜 죽느냐, 동물은 왜 죽느냐, 성장을 멈춰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을 사는 나무가 1000년까지 왜 사느냐, 1000년 동안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을 멈추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성장을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성장을 멈추면 결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이 옛날처럼 단순히 그냥 수치만 높아진다고 해서 그 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분배를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 성장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잘못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왜 자꾸 미스매치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일본이 한 20년 전부터 계속 잘못 되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국에도 똑같이 지금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대강 문제 그런 걸 설명드리려면 대부분 다 알고 4대강 문제 뉴딜 정책이 후보된 건설이 아니다는 것도 모르고 하는 뉴딜 정책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미 1930년대 시행한 뉴딜 정책조차도 건설 사업이 아닌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걸 탈피하려고 계속 건설 사업 위주로 했고 그걸 한국에서 되풀이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와서 일본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게 한마디로 하면 건설 사업 위주, 토목 사업 위주의 경기 부양을 추구하면은 그건 일본의 가오고 1980년대에 우리가 굉장히 일본의 가오를 뒤따랐던 게 주택 정책입니다. 일본 제도를 그대로 뺏겨왔거든요. 무슨 허가제, 무슨 뭐 신고제, 뭐 이런 걸 전부 다 그때 가져왔는데, 그래서 일본의 지금 잘못된 걸 자꾸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복지 부분에서 반값 등록금, 보편복지, 선택복지 이런 것도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이겁니다. 복지를 가격을 가지고 해결해 주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가격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면은 누가 이익이냐? 가진 자가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한 재단에 의한 기부금에 의한 복지와 마찬가지로 자꾸 이 보편복지는 좋은데 보편복지를 주로 뭐로 가냐면은 나중에 보면 막 가격도 낮춰야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면요. 보편복지는 다같이 복지,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우리 무료급식 문제. 무료급식 문제를 그 당시 논쟁을 보면 재밌는 게 보수 진영에서 MB 정부 때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무상급식을 해서는 안 된다. 재벌 손자조차도 무상급식을 하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언론 인터뷰에조차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우선 재벌 손자가 도대체 수만 명인지 수십만 명이나 되는지 전국에 초등학교에 다 뿌려서 한 명씩 해도 한 명이 될까 말까 한 명을 예를 드는 게 굉장히 난센스인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가만 보면 이제 우리 보수 진영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돈 가진 자의 편이라고 이렇게 꼭 그렇진 않지만 그걸 그렇게 분류를 하면은 진보 진영은 돈 없는 사람이 조금 대표한다고 만약에 그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무상급식을 해주면은요 돈 가진 자가 이익 아닙니까? 돈을 안 내고 먹어도 되는데.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돈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다 내는 겁니다. 세금도 내고 많이 내고 어쨌든 그게 많이 내야 되는데 뭐 작게 내고 하는 걸 떠나서 많이 내고 안 가진 자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클럽으로 치면은 입회비, 회비를 다 돈 가진 자는 많이 냈는데 또 그 안에서 나눠주는 거를 돈 주고 사라. 가난한 사람은 그냥 주고 하면은 그게 돈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중으로 부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택 보편복지라는 게 가진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선택복지라는 거는 가진 사람한테 이중부담시키는 게 선택복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막 주장하는 걸 보면은 가격 문제하고 복지 혜택 분립 문제하고 이런 게 막 헷갈려가지고 양쪽에서 막 주장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분류를 하려면은 그냥 아주 기준 하나를 딱 두면은 가격에 의한 보조는 결국은 가난한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항상 보조는 항상 직접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계속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우리 사회가 차이하고 차별도 굉장히 혼돈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차이는 있어도 되는 사회는 있어야 됩니다. 자본주의나 시장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차이는 있어야 되는데 왜 차별받는다고 생각할까? 차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차별받는다고 생각할까 하는 게 그 원인이 이 문제입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 주지 않고 4대 기본 수요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받는 닦아요. 그렇게 됩니다. 이 4대 기본 수요는 교육, 의료, 주택, 안전 이 4개가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이 교육과 의료, 그러니까 돈이 없어 학교를 갈 수 없고 돈이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또 치료를 받는 정도가 아니고 질병 때문에 그 하층계급으로 전락해버리고 하는 그런 문제, 살 곳이 없는 문제, 시큐리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전의 문제는 그냥 단순 범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품으로부터 안전, 모든 분야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야 되는, 이건 국가가 지켜야 될 기본이거든요. 이 기본의 4가지, 이 안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범죄가 많지 않는 나라, 그냥 안전한 국가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절도 범죄도 많고 강간 범죄는 훨씬 더 많고 강간 범죄가 거의 OECD 평균 한 2배쯤 될 겁니다. 그런 나라거든요. 굉장히 안전하지 않는 나라인데 굉장히 안전한 나라인 것처럼 나중에 총기 소유에 대해서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총기 소유를 하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불안전한 나라고 우리나라처럼 총기 소유가 허용 안 된 나라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요 네 가지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될 기본입니다. 이게 해결 안 해주면은 항상 국민들이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는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육의 중요성. 자, 그 다음에 성장 쪽에서 우리가 조금씩 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좀 해볼까요? 이 앞에 이건 개방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적은 건데 진짜 시간도 그렇고 여기 이 건물들 다 아시죠? 이게 뭐죠? 인천공항. 예, 요거는 전쟁이 과천의 현대미술관. 그리고 국립도서관 써붙이죠. 요거는 이게 이렇게 찍어져 있어서 그렇지 원래 약간 위에 찍으면은 삿갓 갓 모양. 그 바람에 그 우스갯소리 알죠? 아줌마가 커피 택시를 타고 여기 예술의 전당 가야 되는데 순간 생각이 안 나서 전설의 고향에 가자고.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 이렇게 전설의 고향 보면 항상 그 사카 쓰고 딱 나오는 그 저승사자. 이거 네 개의 건물이 이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네 개 건물. 이 세 개는요, 밑에 세 개는 전두환 대통령이 임기 내에 지으려고 막 완공 시간도 당기면서 본인의 업적으로 남기려고 엄청 노력한 거고, 이거는 노태우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통령의 업적은 건물로 되지 않는 겁니다. 토목 사업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독재자들은 굉장히 착각을 하는 그런 면이 많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저런 건물은요 국민 세금입니다. 자기 돈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굉장히 유명하고 콜로세움 경기장이 굉장히 유명한 건 다 개인 돈입니다. 개인이 기사를 해서 지은 건물이고, 이거는 국민들이 낸 돈들이거든요. 대통령 업적은 대규모 건축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추종자들조차도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뭐냐 할 때 경부고속도로를 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포항제철 건설 뭐 이런 걸 드는데, 그거는 자기 돈과 지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꼭 나열하라 이러면 제가 보건대는 개방정책입니다. 그 당시에 식민지로 독립한 국가들이 1960년대에 대외 개방을 취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대만하고 뭐 한두 개 나라. 근데 물론 그 바탕은 일본 모델을 따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일본 쪽에 뭐 친일이라 할까 그런 쪽에 굉장히 가까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 그런 개방 정책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오늘날 그래도 우리가 조금 상당 부분 중국에도 앞서 있고 뭐 인도에도 앞서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개방 정책이고, 또 하나 박정희 대통령의 굉장히 업적을 꼽는다면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도 물론 따지자면은 그 당시 북한이 1970년대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경제개발에 앞서간 나라입니다. 더
더 소득 수준도 높았던 시절입니다. 그때 북한은 뭘 주장했냐면은 공짜 교육시켜주고 공짜 병원에 의료 치료해준다.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살아라고 하면서 일본의 교포들을 데리고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북한 때문에 의료보험 제도의 시작이 되는 배경도 일부 있지만 어쨌든 그 수출 지향적인 대외 개방 정책을 취하고 의료보험 제도를 당시에 그 정도의 개발 도상 국가가 의료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것은 사대강 같은 거 이런 거 백난해봤자 절대로 업적으로 남을 수가 없는 걸 착각하는 게, 그래서 미래를 앞두고 미래를 앞보고서 제도나 시스템이나 이런 걸 다 바꿔주는 국가의 그 운용 틀을 바꾸는 그런 게 할 때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생략하셨고 이게 영락제 전화장군 인도